안녕하십니까. 충신포럼 유튜브 TV 단소리 쓴소리의 이승철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주제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경제 용어 두 가지를 가지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경제 용어는 하나는 shrinkflation 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stagflation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용어는 전부 다 합성어입니다. 먼저 shrinkflation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현재 우리 경제에 stagflation이라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shrinkflation이라는 것은 영어 단어 shrink, S-H-R-I-N-K 그 뜻은 양을 줄이다, 감소, 축소 이런 단어입니다. 동사와 명사가 이제 같은 형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일반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두 개를 합해서 shrinkflation,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in을 빼고 shrink라는 단어를 접두사처럼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shrinkflation이라는 것은 어떤 현상을 말하느냐? 가격은 동일하게 유지하되 양을 줄여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 조미김 같은 게 대표적인 예인데요. 조미김이 가격을 변동시키진 않았는데 조미김 속에 들어가 있는 양 11쪽이었던 것을 10쪽으로 줄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게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1980년대 초중반에 한국에서 역시 있었던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통에 300원 하던 껌을 그대로 300원으로 유지했지만 껌 한 통에 들어있던 개수를 6개에서 5개, 4개, 급기야 3개까지 줄였던 예가 아주 좋은 예입니다. 그런 것은 실제로 가격은 유지했지만 양을 굉장히 줄였기 때문에 생산자 입장에서는 가격을 일정하게 유지해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부응하는 편법이지요. 물론 shrink inflation이라는 것에서 나온 것처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같은 돈을 쓰더라도 살 수 있는 양이 줄게 되어서 실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낍니다. 실제로 손해이지요. 다만 왜 이런 편법을 쓰고 이러한 것들이 유행처럼 번지게 되느냐? 만약에 가격을 올리게 되면 소득이 정체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가격 올리면 살 수조차 없는 것을 방지한다는 표면적인 이유 또한 있습니다. 즉, 이 shrinkflation이라는 것은 소득은 일정 또는 줄어가는데 가격을 올리면 사지 못하기 때문에 가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내용물을 줄이는 것,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생산자 입장에서는 팔지 못할 것을 팔게 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같은 가격을 지불하고도 적은 양을 소비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소득 하락과 같은 유사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유지됐으니까 양을 줄임으로써 가격이 인상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경제 용어로서 비슷하진 않지만 그걸 그대로 이제 확대 적용하면 stagflation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stagflation은 stagnation, S-T-A-G-N-A-T-I-O-N, stagnation이라는 것은 정체 또는 침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거기에다가 inflation,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 이거죠. 이거 두 개를 더 합성을 해서 stagflation이라고 합니다. 이 stagflation이라는 것은 물가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침체 상태인 것 또는
경기가 침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에서 1970년대 중반에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이 어떤 현상이었느냐? 제2차 오일 쇼크에 의해서 원유값 등 원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하니까 기업들이 생산량을 줄였습니다. 생산량을 줄이니까 할 수 없이 고용을 줄였고, 고용을 줄이니까 국민들의 GDP가 하락했죠. 그러니까 물가는 오르는데 소득이 하락한 상태.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던 것이 1970년대 중반 이후에 있었던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는 과거 경제학적 이론으로 볼 때는 설명이 전혀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오르게 되면 호황이라고 그래서 소득이 증가하고 고용이 증가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물가는 오르는데 소득도 하락하고 고용도 하락하는 전혀 기존의 경제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경제학의 위기라고까지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 그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을 해결했는가? 참 저도 경제학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만 현재까지 완벽한 또는 현명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또는 잘 해결할 수 있었다는 어떤 뚜렷한 해법이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스태그플레이션은 원인 규명도 정확하게 되지 않았고 원인 규명이 정확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는 해법조차 아직 없다는 얘기이죠.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진행이 되어서 미국 경제가 물가는 오르는데 계속 침체에 빠졌을 때 그때 등장한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냐? 제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입니다. 그리고 이 로널드 레이건이 이 스태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펼친 정책이 레이거노믹스라는 겁니다. 이 레이거노믹스라는 것은 레이건 더하기 에코노믹스 해서 두 개의 합성어입니다. 즉 레이건 행정부가 펼친 경제학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경제학을 그 당시에 막 인기를 얻었던 어떤 그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해법을 내놓는 것처럼 했던 학파가 있는데 그 학파를 공급 중시 경제학파라고 합니다. Supply Side Economics라고 하죠. 이 공급 중시 경제학을 그대로 한번 이용을 해서 현실에 적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레이거노믹스에서 했던 방법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조세 감면 정책입니다. 조세를 줄임으로써 경제를 회복시키자. Economic Recovery Tax Act라는 거죠. 이러한 정책을 써서 소득세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내야 할 여러 가지 세를 또 대폭 줄였습니다. 이러한 이면에는 레퍼 커브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 레퍼 커브라는 것은 세율을 줄여주면 오히려 세수, 정부 수입이 증가한다. 무슨 얘기냐? 세율을 낮추면 기업들은 더 열심히 일할 애드밴티지를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더라도 세금을 조금 내니까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게 많아진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따라서 세율을 낮춰주면 기업들이 생산을 더 많이 하려고 그러고 생산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증가시키고 고용을 확대하기 때문에 당연히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 라는 뜻이죠. 즉 공급이라는 측면, 기업의 측면에서 그 사람들이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애드밴티지를 보다 더 많이 제공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세율을 인하하는 그 세법이었죠. 그 다음에 정부가 점점 시장 경제에 개입을 해서 민간 부분에 각종 규제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자유로운 시장 활동을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그래서 정부의 규제를 철폐하는 정책을 취했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 막 떠오르기 시작했던
IT 전신 산업, 그 다음에 정보통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에너지 산업, 이런 것에 있었던 진입 규제라든지 각종 인허가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네들 기업들이 시장 상황에 맞게 생산 활동을 할 수 있게 이제 해준 것이죠. 그에 따라서 고용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것은 뭐냐? 공급 중시 경제학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경기가 침체인데도 물가가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물가를 올리지 않는 상태에서 정부 지출이나 산업 정책을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가만히 살펴봤더니 국방 예산 중에서 군비 훈련을 시키거나 군비 확장을 위해서 뭐 보유 탱크 수나 보유 비행기 수, 그다음에 새로운 전투기를 발주시키면 그것은 분명히 정부 입장에서는 돈을 쓰고 그런 것이지만 그것이 시장에는 영향을 주질 않아요. 왜냐하면 군수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에 불과할 뿐 그것이 바로 시장의 통화량이 증가하거나 하질 않기 때문에 금융부문의 크기를 줄이면서 실질적으로 군수 산업을 확대하는 그러한 정책을 썼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정책을 썼더니 실제로 미국에서 레이건 정부가 2번을 했으니까요. 그만둘 때까지 경제가 상당히 호황화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는 레이거노믹스가 성공했구나. Supply Side Economics라는 것이 해법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레이건 행정부의 과실을 우리가 검증을 해봤더니 레이건 정부 때 시행했던 정책들 때문에 첫 번째는 소득세를 많이 인하했다고 그랬죠. 소득세를 인하하면 누가 이득을 보느냐? 고소득자가 반드시 이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빈부격차가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빈부격차가 과거보다 더 심해졌던 것. 이때는 레이건 행정부 때입니다. 그러한 이제 부작용이 생겼고요. 두 번째는 너무 자유를 강조하다 보니까 자유 때문에 어떤 그 균형 있는 발전, 사회가 균형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자유 쪽만 신경을 쓰게 되는 그런 불균형적인 일이 생겼고요. 군비를 너무 확장시키고 국방력 강화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게 마치 미국이 헤게모니를 전 세계에서 헤게모니를 잡기 위한 정책이었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더더욱이나 보수주의적 성격을 띈 것들이 다 이 정책이거든요. 국력을 강화하자, 국방을 통해서 자유를 더 많이 실천하자, 그 다음에 그 작은 정부를 실현하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보수주의고 자유주의인 이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회적인 반발, 전반적인 그 분위기, 이런 것들이 비우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것이 결국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어떤 정책 싸움으로 귀결되는 그런 현상을 이제 갖게 되었죠. 지금 현재는 그래서 레이거노믹스는 반쯤만 성공한 것,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단기적인 처방만 한 것이라는 평가를 이제 일반적으로 받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장인 이창용 한 총재가 우리나라도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주 그 정도가 작아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한 정도이다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을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가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에 있으니까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shrinkflation이라는 게 존재하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창용 하는 총재는 당분간은 기준금리를 유지하되 상황이 악화되면
금리를 인상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인상하지 않지만 앞으로 인상하겠다라는 것은 실제로 긴축적 금융정책을 쓸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레이거노믹스에 있었던 한 방편입니다. 또한 취임 이후 윤석열 대통령께서 자유, 기업들에게 기업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넓혀주자, 이런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하시고 있는데, 이것도 바로 레이거노믹스에서 얘기한 공급 중시 경제학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우리나라가 현재와 같은 상황을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아주 안 좋은, 도무지 해법이 없는 그런 최악의 상황에 갈 수도 있다. 따라서 이것을 미연에 조금이라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유를 강조하기 위해서 세율을 낮춘다든지 법인세를 낮춘다든지 하는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자꾸 만들어주는 것이고,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넘버원 셀러를 얘기하면서 돈이 되는 곳을 자꾸 뛰어다니는 거죠, 대통령이.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지금 오늘 두 가지 단어를 말씀드렸었는데, shrink inflation과 stagflation이란 우리에게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경제 용어를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앞으로 우리 경제가 어떻게 돼갈 것이다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시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제가 그렇게 아주 험악한 상황에 있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경기 순환이라는 것은 호황과 불황, 좋을 때와 나쁠 때가 되풀이되는 것인데, 나빠졌다가 바로 급하게 좋아지는 상태를 우리가 V자형 경기순환이라고 부르고요. 서서히 나빠졌다가 서서히 좋아지는 것을 영문자 U자를 써서 U자형 경기순환이라고 합니다. 경기변동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혹자는 지금 우리나라가 L자형, 대문자 L자형 경제 상황에 있다. 즉 좋았다가 밑으로 쭉 내려왔는데 그 안 좋은 상태가 옆으로 계속 앞으로 장기간 계속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L자형 경기순환 국면에 처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여러 가지 지표들을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데, 그 여러 가지 지표라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수출도 그렇고요, 환율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해외 자산,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 그 다음에 취업률, 이런 것들 다 굉장히 많이 따지게 되는데, 그런 것을 다 따졌을 때 우리나라가 저점, 즉 가장 낮은 쪽에 있었다가 올라오는 순간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대부분 인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즉 저점을 찍었다는 것은 반등, 올라갈 것이죠. 제가 여러 가지 경제 얘기를 통해서 한국이 외국에 의존하는 바가 굉장히 큰 해외 의존형 경제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의 경제는 내수 시장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생산해도 그 생산한 것을 해외에 판매하지 않는 한, 즉 팔아먹지 않는 한 경제 성장을 쉽게 이룰 수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따라서 해외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우리가 예의주시하게 되는데, 생각과는 달리 미국 경제도 그렇게 빨리 좋아지질 않고 중국 경제는 더더욱이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오늘 미국과 중국이 서로 만나서 앞으로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협력을 해나가고 다 같이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협조를 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우리나라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일본에서 며칠 전에
한국이 코리아 피크라고 그래서 한국은 가장 좋았을 때를 이미 찍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나빠질 것이다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그 예측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기반으로 하느냐면 잠재 성장률이라는 걸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건데요. 잠재 성장률이라는 것은 뭐 여러 사람들이 정의하는 게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물가 상승률이 제로 또는 제로에 가깝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가 한 나라가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최대한의 최대치, 성장 가능치를 잠재 성장률이라고 합니다. 이 잠재 성장률이 우리나라는 2% 정도에 그쳤기 때문에 과거에 8% 이런 때에서 이미 쭉 내려가서 더 이상 잠재 성장률이 좋아질 수가 없다라고 단언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일본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술 수준은 일정하다고 봤을 때 여러 가지 생산 요소 중에서 자본과 노동력이 계속해서 뒷받침이 돼줄 수 있느냐의 여부를 가지고 따졌습니다. 이 자본은 그 유동성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뭐 원하기만 하면 아니지만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좋아질 거라고 하면 돈이 막 들어오니까 자본이라는 것 때문에 그게 한계에 도달한 것 같지는 않고 일본인들이 평가하기를 한국은 이미 출산율이 0.7 정도에 그치고 따라서 앞으로 인구가 마이너스 성장이 분명하고 이미 마이너스 성장이기도 하고 고령화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일할 사람들, 즉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경제활동 참가 가능 인구가 줄기 때문에 바닥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쉬운 것은 첫 번째는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가를 장려하는 거죠. 이러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분위기와 기업들의 잘못된 관행, 뭐 경력 단절 이런 것들을 강요하는 거라든지 능력에 비해서 하찮은 일만 맡긴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깨는 게 제일 필요하고요. 이것도 단기적인 처방뿐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성들이 다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정년을 늘려주는 거죠. 물론 정년을 그냥 늘려주게 되면 새로운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때 서로 부딪힐 수 있어요. 따라서 업종이나 업태 이런 것들을 제한을 해서 정년을 늘려주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유연한 것이 무엇이냐? 해외 노동자 유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거죠. 해외 노동자들이 한국은 기회의 땅이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가 좀 많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력 시장을 좀 유연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것도 국내 노동자들의 반발이 굉장히 드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하나는 바로 이민을 받는 거죠. 경제활동 참가가 가능한 건장하고 대졸 또는 고졸 이상의 고학력을 가지고 있거나 자기 집안이 중상 이상이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들을 굉장히 잘 선별해서 이민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물론 이 이민을 받아들이게 되면 추후적으로 다문화 가정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뭐 민족의 어떤 단일성 이런 것들이 깨진다는 사회 문화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극복하더라도 우리가 점점 잘 돼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애에는 불가능할 것 같이 보이는 남북 통일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문제는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해결될 수 있습니다. 남북 통일이 되면 더욱더 좋겠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한 목표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과 슈링크플레이션을 설명드리면서 우리나라가 성장의 한계에 도달했다.
그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선 이러이러한 게 필요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오늘 제 말씀을 듣고 그럴듯하다, 도움이 되었다, 좋다 그러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른 분들께 추천 또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